네, 그럼 지금부터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의 좌장님 또 토론자분들께서는 무대 위 지정석에 석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금 발제를 들려주신 네 분의 연사님들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이번 종합 토론의 좌장님은 서울대 교수님이신 정광호 한국행정학회 차기 학회장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또 패널 분들을 소개해드리자면 한국외국어대 교수님이신 정성호 한국통신학회 학회장님, 또 동국대 교수님이신 이경원 정보통신정책학회 학회장님, 또 아주대 교수님이신 김서용 한국행정학회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또 방금 발표해 주신 네 분의 연사님들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번 종합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신 정광호 한국행정학회 차기 학회장님께 토론 진행 요청드리며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이제 오늘 디지털 대전환 메가 트렌드 컨퍼런스 제1 섹션하고 제2 섹션 이제 발제를 다 들었습니다. 먼저 이제 섹션 1에서는 문아람 박사님께서 이제 디지털 공동공영 사회를 위한 이제 로드맵인데, 여기 이제 최근에 이제 디지털 트렌드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 경제적 어떤 그 사회 현상들을 뭐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생산성의 한계라든지 그다음 그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가버넌스 관련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어서 이제 섹션 2에서는 저희가 이제 핵심과 포용의 그 디지털 사회 전략에서 네 편의 논문이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 조금 토론 시간이 많이 좀 한정이 되어 있긴 한데요. 먼저 이제 그 토론자 세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토론자 세 분들께서 먼저 이제 한 10분 이내로 한 7, 8분 정도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발제를 해주시고 토론을 해주시고 이어서 이제 발제하신 분들께도 한 3분 정도 의견을 들으면서 조금 저희가 이 종합 토론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이제 토론자 세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우리 한국통신 학회 회장님으로 계신 한국외국어대 정성호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토론자는 이제 동국대의 그 정보통신정책학회 학회장으로 계신 이경원 교수님이십니다. 예,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토론자는 아주대학의 한국행정학회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소영 교수님이십니다. 예. 조금 토론은요, 조금 이제 방금 소개한 순서대로 해서 한 7분 정도 먼저 좀 토론해 주시고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피드백 서로 하시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 교수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대로 한국통신학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그 한국통신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좀 이제 기술적인 어떤 혁신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주제 자체가 혁신과 포용이기 때문에 저는 혁신과 포용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별히 AI의 주도권을 먼저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AI 주도권은 이미 사실상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 상당히 격차가 좀 있는 상황이고 주도권 측면에서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추격이나 우리가 또 선도를 하는 그런 입장을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혁신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 상황에서 아까 발표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다양한 그 부분에 LLM 기반의 AI 기술을 접목하고 그로 인해서 뭐 자율화, 자동화, 최적화, 효율성 극대화, 뭐 생산성 제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는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이 1차적으로는 AI에 가진 문제점을 여전히 우리가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AI 기반의 우리 LLM 모델을 활용할 때는 우선적으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한데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편향성이 있고
또 오류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실제 데이터를 확보하지만 어떻게 하면 정제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추후에 발생할 페이크라든지 아니면 뭐 편향된 형태의 결과를 걸러내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좀 시급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 수집을 하는 측면에서도 아까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데이터가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범용적인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LLM 기반의 러닝을 하고 추후에 좋은 어떤 결과를 도출할 때도 데이터 센터 구축이 좀 시급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 상황으로 봤을 때 뭐 미국이나 어떤 큰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 센터 구축이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GPU를 뭐 다량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천억의 비용이 필요하고 거기에 전기료까지 포함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 인프라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현실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도메인별 특화된 형태로 소규모의 LLM을 지향하는 형태로 각 기업들이 또 연구계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각각의 LLM 모델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좀 인테그레이티드된 어프로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용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AI를 활용하는 그런 대상은 한정돼 있고 그리고 기술 개발이 급속화되는 그런 속도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실제 AI 기술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그 측면이 상당히 좀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간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디바이스에 AI를 비롯한 그런 혁신 기술들이 포함이 됐을 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 확보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전향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 아까 멀티모달 얘기도 나왔지만 하나의 어떤 인풋 말고 다양한 형태의 멀티모달 인풋을 주었을 때 기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거 그리고 연령에 관계없이 실제 필요한 그런 정보를 디바이스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력 양성 부분에서는 우리가 인력 양성을 사실은 학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 축으로 좀 보고 있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컨퍼런스를 통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정부와 밀접하게 또 소통하면서 정부 과제 관련해서 또 협력도 하고 실제 수주에서 집행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단편화된 형태보다는 종합적인 어떤 인재 개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뭐 중요하겠다. 이제 마지막에 우리 문 시장 발표하신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인력 양성을 좀 체계화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 글로벌 인재 양성을 그 어떤 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다이내믹한 그런 기술 개발 또 변화 환경에 좀 적합한 창의적 인재를 개발하는 정형화된 플랫폼 개발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학회 입장에서 작년부터 디지털 ESG를 실현하고 있는데 ESG 특별히 S 소셜 부분에 치중하면서 물론 E와 G도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셜 부분에서 특별히 그 디지털 소외계층 또 저소득층 또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도록 무료 코딩 교육도 좀 실시하고 있고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상당히 그런 디지털 권리를 잘 누리지 못하는 그런 그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확대하고 있고 다만 아쉬운 것은 그렇게 디지털 ESG 그 혜택을 널리 확대하고자 하지만 인식 부족과 또 참여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화돼서 마련이 된다면 이 포용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짧게 이 정도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추후 토론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 이공은 교수님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 이경원입니다. 이번 세션은 그 디지털 사회를 위한 혁신과 포용 관련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네 분의 발제자 내용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워낙 방대한 주제이고 그다음에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충분히 심도 있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 뭐 추가를 한다든지 말씀을 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엔 이제 제가 그 관련된 자료를 읽으면서 좀 중요하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소회랑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디지털 포용이란 거는 이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용어이죠. 1990년대 말부터 이제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사회에 급격하고 광범위하게 들어오면서 디지털 환경이나 활용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노력은 지속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이런 용어가 쓰였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에는 이제 해당 시기마다 강조점을 달리하기 위해서 용어들이 바뀌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기술이 창출하는 편리함이나 편익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또 가능한 한 공평하게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이상적인 아이디어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아이디어는 그 정량적인 목표를 설정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고요. 설령 설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 달성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개발되면서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얼마 후에는 또 다른 용어가 등장해서 한 번 더 강조할 것 같은데, 앞서 저희 학교의 황영석 부회장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아니면 말씀해 주셨던 디지털 포용법, 이게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되고 집행이 된다면 좀 더 강조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포용을 이제 미래 인적 자원 관점에서 투자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까지는 디지털 포용을 과거에 발생된 디지털 격차를 좁히는 목적으로, 즉 사후적 대처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면, 이제는 보다 선제적 방지 또는 투자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세대가 향후 기성 세대가 될 때 디지털 격차는 피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 정도를 가능한 한 완화하도록 하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회 발표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공교육 내 디지털 교육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앞서서 이제 이양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어떤 그 의무 교육화 이런 아이디어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청소년 세대의 디지털 격차 완화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디지털 포용 관련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다면 저는 이 부분에 최우선 그룹, 이 부분을 이제 최우선 순위 그룹에 놓고 싶고,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정책 전략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생각엔 이제 엉뚱한 걱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만의 걱정이 아니라 이미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앞서서 문정옥 박사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부나 국회 등의 정책 수립 및 입안 주체가 AI 리터러시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정부나 국회가 디지털 포용 정책을 이제 수립하고 실시하는 주체로만 생각을 했지, 자신이 정책 수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제 간주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양수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민간 시민성 함양 차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AI 패러다임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AI 활용 능력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나 국회가 추진하는 정책도 AI를 통한 데이터 분석을 정교하게 수립하고 입안되어야 하는 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시대적 요구가 등장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정욱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은 이제 대체로 정부의 준비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최근에는 이제 정책 입안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이 이제 법안으로 나오기 때문에 국회의 대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상대적으로 국회의 대처 능력은 조금 논의조차 지금 얘기가 되지 않고 있어서 약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국회가 스스로 AI 리터러시 함양 능력이 있는지 자문을 해보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이제 해소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 분석 기반의 고차원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 전문가 구성은 하나의 방안일 것인데 제 생각엔 이건 이제 1차원적일 것 같고 좀 더 고도한 정책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좋은 토론 이계훈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김소영 교수님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행정학계 과학기술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아주 좋은 대학교, 아주대학교 행정학과에 있는 김소영입니다. 예, 제가 옛날에 입학처장을 담당해서 이게 몸에 입에 배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양수 교수님 발표를 좀 주의 깊게 좀 들었습니다. 굉장히 그 방대하고 개념적으로 어려운 주제인데 디지털 시민성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제 내용 중에 보게 되면 디지털 시민성과 관련된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그다음에 또 관련된 그 정책은 또 어떻게 가야 될지,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필요한 소위 말해서 가버넌스는 어떻게 설계할지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랄까요? 제 생각은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이제 개념에서 좀 출발이 됩니다. 디지털 시민성을 논의할 때 이게 의무적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적 차원에서 나눴을 때 개념을 어떻게 보면 디지털 시민성을 소극적인 디지털 시민성, 그 다음에 적극적인 디지털 시민성,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하신 내용 중에 보시면 그 관련된 디지털 시민성의 하이 컴포넌트들을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그 다음에 윤리적 차원에서 저작권이라든지 아니면 사이버 폭력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소극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좀 적극적 디지털 시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정의하는 이제 적극적 시민성이라는 건 내용 중에 나왔습니다만은 디지털 속에서의 어떤 참여와 이제 협업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양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로 약간은 성격이 다르고 약간 분리된 문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교육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약간은 소극적인 디지털 시민성에 초점을 두고 저희가 많은 교육을 해왔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교육의 어떤 포커스 차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디지털 시민성의 확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시각을 제가 좀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 그러면 여기 적극적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개념을 이제 담고 있는 포용이라든지 이런 개념 자체가 우리 사회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약간 오프라인 사이드로 이제 나와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올해 행복지수를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아마 143개국 중에 52위입니다.
굉장히 저희 경제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비교하면 굉장히 좀 낮은 순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가 낮은 이유는 뭐 다 아시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저희 지표상 보게 되면 경제라든지 뭐 경제력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관련된 지표는 아주 좋습니다. 다만 늘 순위의 앞순위에 있는 북구 국가들 덴마크라든지 핀란드 이런 사회하고 저희 비교했을 때 저희가 부족한 게 소위 말해서 사회적 지원이라든지 사회적 관용이라든지 사회적 포용력의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디지털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거의 에브리데이 라이프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속에서 저희가 이런 포용력을 갖추고 서로 이제 사회적 지원을 하고 이걸 좀 어떻게 보면 고양을 시켜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근본적인 질문은 우리 이항식 교수님께서 워낙 또 많은 연구를 또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극적 시민성, 디지털 시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교육 방법이 필요할까라는 이제 화두를 좀 한번 던져봅니다. 이게 이제 교육 방법의 문제하고 이제 좀 관련이 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전통적인 저희가 디지털 격차라고 얘기했을 때는 고전적으로 보게 되면 취약계층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시골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우리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상이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뭐 메가트렌드 할 때 연구했던 내용 결과는 뭐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거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는 전통적인 개념의 이제 취약계층도 있지만 일반인 사이에서도 소위 말해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게 저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올드 버전 제가 뭐 정보화 시대 때 했던 정보 교육 방식이 전통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점 중심의 디지털 배움터라든지 이런 거점 공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 보편적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디지털 격차를 겪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에 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방식의 교육 방법 이런 거 뭐가 있을까? 그걸 위해서는 결국은 제가 생각에 앞에 나왔던 보다 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또 때로는 디지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그런 콘텐츠들이 자꾸 늘어나서 저희가 더 풍성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이항수 교수님 워낙 이쪽 분야의 대가시라 또 고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 세 분의 이제 토론을 들어봤습니다. 혹시 플로우에서 조금 뭐 질문이나 혹은 코멘트 가지고 계시면은 한두 분 정도 좀 시간은 좀 촉박하지만은 받고 저희 이 종합 토론을 조금 발제하신 분들한테 조금 마이크 넘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플로우에서 뭐 저 코멘트나 질문하실 분 혹시 있으신가요? 예, 이게 뭐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진행 뭐 이런 걸 좀 배려해서 조금 질문이 좀 꽤 많이 있으실 것 같는데 좀 저희 이 종합 토론 이 프로그램 조금 많이 협조해 주시는 차원에서 아마 좀 자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 2-3분, 한 2분 정도 조금 전체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이제 그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그 발제자분들께서 한 2분 정도 가지고만 좀 코멘트 해주시면은 그걸 끝으로 이 종합 토론 섹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섹션 1과 섹션 2 이제 그걸 보면은 많이 조금 이제 느낀 게 있는데 디지털 이제 대전환 이제 이 부분도 결국은 이제 저희 그 디지털이 아닌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난 디지털이라고 봐야 돼. 우리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 있는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민주주의 원리라든지 정치의 원리, 뭐 시민사회의 원리, 그다음 정부 운영의 원리 뭐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대전환과 같이 맞물려서 이제 논의가 돼야 된다 생각이 합니다. 지금 오늘 여러 가지 발제 논문에서도 이제 그런 우리가 기존에 이제 디지털 대전환 오기 전에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회 운영의 원리라든지 그죠? 뭐 생산성의 원리라든지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고 같이 이제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걸 제가 보기에도 한 공급자 측면하고 약간 이제 수요자 측면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아까 수요자 측면에 많이 초점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급자 측면은 뭐 저희가 잘 알다시피 지금 디지털 대전환에 있어 AI라든지 반도체 쪽에 우리가 글로벌 인재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의 그 인재 유출이 지금 이제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규제 문제라든지 이런 게 해가 디지털 생태계가 상당히 지금 이제 지속 가능한 이런 그 상위 수준을 유지할까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결국은 이런 부분 이제 저희 전체의 그 디지털 수준의 어떤 그런 저하, 기업의 여러 가지 그 생산성,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면은 이게 이제 공급 측면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 저희 이제 디지털 경제라든지 디지털 생태계가 뭐 미국이나 선진국에 이제 종속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좀 내년에는 조금 이제 강조점을 두고 좀 논의를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고요. 수요자 측면에서 오늘 이제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그 혁신과 포용의 측면에서 이제 많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제 이게 아무래도 크게 아마 그 포용의 측면에서는 아마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불평등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이라든지 계층 간의 격차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지체 문제가 있습니다. 디지털. 그래서 이런 식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문은 뭐 디지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이제 우리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문제인데 결국 이제 기술이나 이런 디지털 뭐 이런 생태계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그런 소득 불평등이나 뭐 그런 그 지역의 어떤 그 우리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교육이라든지 소득 여러 가지 뭐 어쨌든 접근성에 따른 그런 그 디지털 지체 문제, 소외 문제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오히려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지원을 통해서 어쨌든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런 양극화 현상 이런 그죠 그 지체 현상을 조금 최대한 조금 억제하고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나 관심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끝으로는 조금 이제 매크로한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아까 우리 저기 문아람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우리가 이제 이스모글루라든지 주에 이제 그대 그 학자들이 이제 그런 거시적인 측면에서 기술의 진보 뭐 이런 게 결국은 우리가 이런 그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도 않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권력자라든지 여기 접근성이 높은 사람들 중심으로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는 이런 이제 큰 진단을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결국 저희가 이제 사회 철학의 정치 철학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개인적인 의견인데. 우리가 존 롤스의 우리가 그 정의론을 보면은 그죠 기본적인 그 자유권, 이제 평등의 그런 그 자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1원칙인데 결국 우리가 이제 기본 그 자유권,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거는 결국 이제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기본적인 그런 역량이 전제가 되어야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서 이런 걸 연결시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디지털 이제 그 격차 문제 이런 것도 결국 보면은 존 롤스의 정의론에 따르면 이제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 그죠 여러 가지 어떤 기회 접근성에서 차단된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보호 그 사람들의 어떤 강력한 지원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사회 전체의 그 정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본 일종의 그런 거 최소 수혜자의 원칙 그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연결시켜서 그 디지털 어떤 그 대전환의 그 트렌드에 있어가지고 일종의 어떤 그런 그 정치 철학, 사회 철학과 결합된 일종의 그 디지털 포용 사회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보면은 훨씬 더 풍부하게 내년에도 우리가 그 디지털 그런 그 뭐 대전환 이런 거 트렌드를 분석할 때 상당히 이제 풍성한 논의가 진행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상당히 이제 이야기 길어졌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주로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발제자분께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라 추가로 조금 코멘트하실 분이 있으면은 한 2분 정도씩 해서 좀 마지막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순서는 우리가 발표 순서대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그 이제 이런 토론회나 보면 요새 이제 많은 기술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디지털, AI, 오늘은 안 나왔지만 메타버스, 블록체인. 그런데 이런 용어들을 잠깐 살펴보시면 그 용어들이 담고 있는 크기나 무게가 조금씩 달라요. 우리는 그냥 기술적인 용어로 다 가지만 디지털이 지금은 순수하게 과학기술 영역의 디지털과 다르게 쓰여 있지만 본 의미는 뭐냐면 정보의 표현의 방식입니다. 아날로그로 자연스럽게 표현되던 것을 0과 1의 형태로 정보의 표현 방식이고요. 디지털 트윈도 마찬가지고 블록체인도 그것들의 엮음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본질적인 다른 용어가 뭐냐면 AI입니다. AI는
글자 그대로 아티피셜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든가 블록체인, 메타버스와는 본질적으로 무게가 전혀 다른 용어고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건 그의 반대는 뭘까? 그러면 우리들은 인위적이지 않은 지능체거든요. 그러면 AI는 우리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기술이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따라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뇌를 보면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AI들만의 세상으로 가는 세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구직으로서 그냥 AI도 많은 경우에는 과제를 하기 위한, 연구를 하기 위한 키워드로 소모되고 사용되지만 사실 본질적인 의미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 용어 중에서도 그 무게와 중요도가 매우 다른 용어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매체나를 보실 때 다양한 용어들이 존재하지만 그것들에 갖는 무게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염려하시고, 그 다음에 사실 부끄럽게도 과학기술자들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아직 다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규제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라든가 사회학 하시는 분들께서 좀 충분히 제기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이경원 회장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런 이제 다시 한번 포용법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법안이 지금 이전 정부 그리고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 각각 포용법안이 제시가 됐지만 이제 국회에 계속 계류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법의 통과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차례 이제 공론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이제 사회적 관심을 더 끄는데 이 법의 중요성에 비해서 관심이 좀 낮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법이 이번에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 시행령이라든가 기본계획 수립 역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앞서 세 분 굉장히 좋은 토론의 내용들이 또 이런 기본계획 수립에 실질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기술 환경에 대한 다양한 인터페이스도 말씀해 주셨고 또 그 역량과 관련된 교육적 노력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책과 관련해서 보면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의 아주 핵심적인 정책 기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범부처적 또는 회원국의 노력이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용을 잘 구현하려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덧붙여서 교육부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이런 부처 간 또는 정부 지방자치단위 간에서의 협력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는가가 우리가 튼튼한 디지털 인재 안전망을 구축하고 또 시민들의 기본적인 디지털 역량을 갖추는 중요한 그런 정책 거버넌스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런 논의가 좀 더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좋은 토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김소용 위원장님은 사실 그 메가트렌드 연구를 앞서서 진행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해안이 상당히 있으시고요. 아까 이경원 회장님 그리고 정성호 회장님도 아주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김소용 위원장님께서 아까 이제 적극적 그 시민성 함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마치고 나서 내린 결론은 역시 그 온라인에서의 그 디지털 시민성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시민성이 높은 사회가 결국은 디지털 시민성도 높은 사회로 가는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나서 미국의 ISTE라는 그 국제 협력 교육 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은 그 퍼블릭 섹터가 아닙니다. 민간 협의체처럼 운영하는 그 기관이었는데 여기에서의 그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다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활용하고 있고요. 그
미국이나 에스토니아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일반 지역의 그 시민 사회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디지털 시민성 함양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정부와 교육기관과 그리고 민간 영역이 굉장히 협업이 잘 되는 국가들이 바로 미국, 캐나다, 뭐 에스토니아 이런 그 국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그 국가적인 추진체계가 돌아가지 않더라도 굉장히 잘 이런 것들이 그 사회 전반적으로 그 굴러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조금 약간 후발 주자로 이렇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국가적인 어떤 통일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만 아까 그 김소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민간 영역에 있어서의 참여와 협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 일반 시민들의 어떤 참여 협력을 위해서 유인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또 연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 패널 토론에 나오시는 토론자 선생님들이 다 유수학회 학회장, 위원장 이런 분들이라서 상당히 몇 날 며칠이 긴장의 나날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그런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큰 한 축이 공공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이제 공공 영역의 디지털 전환이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연구를 계속 하다 보면 뭐 공공영역 디지털 전환이 되게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책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공공 서비스, 대민 서비스 측면의 그 전달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의사결정 측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저희가 그걸 연구를 하지 못하는데 아까 제가 맨 마지막 장표에 이제 남아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 주제로 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연구를 좀 진행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공영역 디지털 전환하면 약간 행정부 측면에 약간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경현 회장님 국회, 입법부도 말씀을 주시고 해서 더 나아가서는 사법부 이런 것까지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범위를 넓혀서 살펴보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공공영역 디지털 전환 이슈는 많고 또 여러 가지 쟁점들도 있지만 계속적인 지속적인 그 정책 연구 통해서 좀 더 잘 전환될 수 있는 성공적 전환을 위한 그런 정책 연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조금 진행을 빨리 했는지 시간이 좀 남는데요. 뭐 오늘 우리가 발제하고 이제 토론이 진행이 되었고요. 이 부분 약간 이제 간단히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이 섹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금 이제 저희가 디지털 그 혁신, 그 다음에 디지털 포용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오늘 저희 섹션에서도 이제 네 분의 발제와 이제 세 분의 또 학회장님들 토론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디지털 생태계는 이제 AI 분야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팅 뭐 이쪽이 최신 또 이슈로 들어와 가지고 엄청난 이제 또 대전환이 아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디지털 아마 이런 그 영향, 디지털 임팩트도 아마 지금 오늘 논의를 하고 있는데 뭐 특히 기업 분야에 대한 뭐 영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그 기업 경쟁력 문제 관련해 가지고, 그 일자리 문제 관련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사회 분야에서도 우리 시민 사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양쪽 정치 진영으로 나눠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디지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사이버 문제, 딥페이크 문제 이런 게 사회적 이슈가 뭐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어떤 생태계의 기본적인 그런 그 속성들, 특성들이 이제 우리 디지털 미래에 미치는 여러 가지 이런 그 임팩트들을 이제 여러 가지 아무래도 좀 긍정적이보다는 부작용이 많이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장점도 살리고 또 부작용 최소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이 컨퍼런스를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오늘 논의한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트렌드의 어떤 그 대전환에 대한 좋은 주제를 갖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좋은 발제해 주신 네 분과 토론자분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